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627 부동산 대책 나온 지 딱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대책 한 달 후에 시장 분위기는 도대체 어떨까? 지금 서울에 급등하던 지역들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한 20억 넘어가는 동네들, 뭐 마포도 그렇고, 뭐 성동구도 그랬고, 뭐 강남, 뭐 잠실, 뭐 서초 할 거 없이, 뭐 강동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반적으로 다 막 급등하고 있었는데 그 급등하던 지역들에서 지금 거래량은 확실히 잡혔습니다. 거래량은 지금 확실히 잡혀가지고 이게 수치로도 나오거든요. 보면은 627 대책 이전과 이후, 그래서 대책 2주 전과 대책 2주 후의 거래량을 보면 완전히 급감하잖아요. 특히 이제 성동구가 아주 난리였는데 139에서 지금 22로 줄었으니까 6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뭐 반토막이 뭐예요? 뭐 3분의 1 토막, 뭐 4분의 1 토막 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대책이 긴급하게 적용된 것도 있고 대출을 이제 막아버리면서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급 브레이크가 밟히면서 뒤에 있던 분들도 제가 지금 안 사니까 나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는 확실히 잡혔다. 이게 지금 수치로 보면요, 여러 가지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627 대책이 이제 6월 말에 터진 거니까 지금 이제 7월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실거래 신고인데 이 실거래 신고는 최대 30일까지 하면 되거든요. 6월 말에 거래한 게 이제 7월 말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7월 중순 말에 거래한 것들은 8월 달에 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2,498채가 매매가 됐는데 요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한 2배 정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한 5,000채밖에 안 팔렸다. 그 6월 달에 10,000채 넘게 매매가 됐었는데 한 5,000채 된 거니까 거래량도 한 반토막 난 거죠. 그러면 보면은 대신에 이제 전세랑 월세가 늘었어요. 여기도 곱하기 2를 해보면요, 전세가 한 15,000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대다수가 이 집을 살려고 할 때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서 집을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만기가 다가오니까 뭔가 집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실거주용 집을 알아보다가 갑자기 대출이 막혀버렸어. 그럼 어쩔 수 없다. 우선은 전세나 월세 가야겠다 해서 뭐 부득이하게 갔겠죠. 당연히 뭐 집을 비워놓고 뭐 어디 호텔에 있다가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는 줄고 전월세는 늘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됐냐를 보면요, 가격이 생각보다 지금 거의 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빠지질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좀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627 대책 딱 터지고 한 일주일 정도 그 혼란했던 시기에는 뭐 호가를 막 계속 올리고 있었으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호가가 막 1억씩 올랐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성처럼 원래 한 32억, 33억 하다 갑자기 35억 호가 나오는데 36억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올랐던 호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사 보시면은 뭐 7월 초에 보면 뭐 잠실이 얼마 빠졌다, 뭐 서초가 얼마 빠졌다 이러면서 막 몇 억씩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르던 호가 있잖아요. 그 부르던 호가들이 이제 쭉 빠진 거고, 실제 거래되는 걸 보면은 거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거래가 줄었지만 실거래가들은 많이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의 효과가 뭔가, 이게 통계로도 나오는데요.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요, 서울이 2달 동안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기준으로요.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1, 2% 정도 오른 거니까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도 보면 한 1%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전국은 거의 그대로고요. 지방은 약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서울은 상승세입니다. 상승세지만 막 미친 폭주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잡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전세는 어떨까? 전세도 거의 비슷해요. 이게 지금 차트가 모양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서울도 한 2달 동안 0.6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좀 눌린 거는 맞다. 그러면 이게 하락 전환이냐? 하락 전환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1억씩 오르던 상승세가 멈춘 거고 급등이 멈춘 거지만 하락 전환한 것은 아닌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대출 규제를 했는데도 서울 집값이 반응을 안 하는 거냐? 아까도 말했듯이 서울이 사실 거래량이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러면은 집주인들이 되게 많이 팔고 싶었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제 던지려고 했겠죠. 근데 집주인들도 생각보다 이걸 팔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고 호가는 그대로, 실거래가도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들도 멈췄지만 매도자들도 그냥 멈춘 것이다. 자, 30억 이상 아파트가 올 2,000건이 거래됐다 해서 사상 최대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뭐 올해 해가지고 점점 더 30억대 이상 거래가 많아집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서울의 집값이 많이 비싸진 것도 있지만 좋은 집을 계속 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비싼 집만 원하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자, 이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도 집을 팔아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집을 보유했던 분이 집을 파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던 분들이 팔아서 무주택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서울 집값이 빠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뭐 그런 분들은 별로 없고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다가 하는 거는 당연히 내가 이제 노인이 됐다는 거죠. 노인이 돼가지고 이걸 팔고 여기서 일부 떼가지고 조금 싼 집 하나 사는 거죠. 싼 집 하나 사놓고 남은 돈 가지고 뭐 다른 걸 하겠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 20년을 보유한 집을 판다는 거는 누군가 사줬겠죠. 그냥 그걸 사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남은 대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 강남은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소득이 높지 않으면 그만큼의 대출을 해주지 않잖아요. 자,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팔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강남 3구만, 그러니까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 3개밖에 안 되는 이 구에서 30%의 비율로 강남 3구에 20년 이상 매도자들이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자, 20년 이상 보유자 매물이 작년 대비 85%가 증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기도 많이 팔았고 근데 그중에서 강남 3구 사람들도 많이 팔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음마 아파트가 요즘에 뭐 아주 이슈였잖아요.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하면서 보면은 지금 막 40억을 넘었어요. 보면 20년 전에 산 사람들이 많이 팔았다고 했으니 음마로 한번 이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20년 전이니까 06년도, 07년도에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한 11억, 12억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2억에 산 분이 20년을 가지고 있다가 40억에 판 거예요. 자, 근데 이분들은요, 대출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20년 전에 집을 샀어요. 12억에. 그러면 뭐 절반 대출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한 6억 정도 됐겠죠. 그럼 이 6억을 20년 동안 갚으셨을 거 아닙니까? 많이들 갚으시거든요. 물론 원금을 그대로 두고 뭐 이자만 내는 분들도 있지만 20년이나 가지고 있으면 보통은 좀 갚잖아요. 뭐 반이라도 갚으셨겠죠. 그래서 대출이 많이 없는 강남 소유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본 집도 33억짜리 아파트인데 여기도 이제 노부부가 가지고 계셨는데 이 집에서 거주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은 뭘 했나 봤더니 계속 월세만 돌리셨던 거야. 월세만. 그러니까 한 20 몇 년 전에 사셔가지고 그때 뭐 한 4억, 5억에 사가지고 대출 한 3억 끼고 집을 사신 거죠. 그리고 이제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이 집이 그냥 수십 년 지나가지고 33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전에 매수할 때 받은 원금만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요 원금은 그대로 있고 월세를 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하셨던 건데 요 대출 원금 정도면 사실 33억에서는 뭐 큰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생각보다 많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2017년 이후의 트렌드는 지금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가 당연히 추구하는 곳은 강남 3구에 있는 뭐 좋은 아파트겠죠. 그러니까 그런 집들을 살 때 당연히 오래 살려고 집을 사요. 강남을 사면서 뭐 2년 보유하고 팔아서 갈아타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 애도 키우고 뭐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그 되게 큰 맘 먹고들 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번 이걸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들도 이제 집값이 싸지가 않기 때문에 취득세도 많이 나오고 이거를 팔면서 또 양도세도 나오고 또 다음 집 살려면 또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뭐 갈아타기 계단 이런 거는 뭐 마포나 뭐 광교 뭐 이런 데서 올라올 때는 계단을 타지만 강남 들어올 때는 진짜 이제는 그냥 딱 여기서 이제 살겠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오래 보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 20년 이상 보유했던 분들이 팔 때도 여기서 우리 애들 키우고 노년을 보내야겠다라고 샀던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게 집값이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세금 과표 체계가 그대로입니다. 이게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다 옛날 버전이에요. 뭐 십수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금 집값이 올라서 팔면은 뭐 그냥 양도세로 막 몇십 %씩 막 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팔 수도 없어요. 자, 3, 4년 보유하고 매각하는 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 집 샀는데 집값 많이 올랐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팔고 옮길 수가 없어요. 팔고 옮기고 취득세 다시 내면은 그냥 안 파는 이만 못해. 더 좋은 집을 갈 수가 없거든요. 자, 2022년 12월 1일에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다 생 현금으로 막 주고 샀던 분들도 많았는데
봤는데 22년 12월이니까 이제 한 3년 전이잖아요. 3년 전에 대출 재개되면서 뭘 했을까요?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과거부터 보유했던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2019년 12월 16일에 이 15억 초가 대출이 박혔는데 이때부터 3년간 이어져 왔던 게 22년에 풀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가 어떤 시절입니까? 이 둔촌주공 미분양 난다. 둔촌주공 뭐 더 빠진다. 뭐 강남 아파트 10억 밑으로 간다고 막 살벌하게 말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못 버티던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손바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5억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못 버티고 판 사람들이 이 교체가 된 거죠. 그러면서 23년에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대부분 50%에서 한 70% 올랐어요. 23년, 2년 전인데 2년 전에 샀던 사람들은 뭐 한 20억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막 4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년, 23년에 집 산 사람들, 강남에 집 산 사람들, 뭐 서울에 나름 괜찮은 동네에 집 산 사람들은 지금 다 거의 뭐 한 50%, 7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이 많다고 해서 집을 팔겠느냐? 안 팔죠. 2년 만에 50%, 70% 벌었는데 거기다가 이런 집을 팔려고 하면은 세금도 낸단 말이죠. 자, 거기다가 DSR 40%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 높은 사람만 대출해 준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22년, 23년 요때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 대출을 해주니까 전문직이나 사업가들이 강남에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잠실, 뭐 반포 이런데 갑자기 엄청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외제차가 막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24년에 산 사람들도 돈 많이 벌었겠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초에 막 1, 2월에 집 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지금 반년 지났는데 한 20, 30%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런 분들도 대출 많이 받아서 샀다고 칠게요. 뭐 30억짜리 샀는데 지금 36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출 뭐 한 12, 3억 정도 받아서 30억짜리 샀는데 순식간에 한 6억이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지금 대출 규제를 뭐 하니까 나 집 팔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하겠죠. 올해 가지고 있던 분들도 엄청나게 올랐고 한 2, 3년 전에 산 사람들도 대출이 있어도 집값이 뭐 거의 2배가 됐고 최근에 집을 산 분도 한 반년 만에 5, 6억이 올라버리니 집을 팔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보면 별로 없다. 자, 거기다가 있는 집들도 지금은 이제 증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강남권 중심으로 자녀 증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2년도였나요? 그때 한번 조금 줄고 다시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똘똘한 한 채를 하라고 한 지가 벌써 지금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계속 아들, 딸한테 이제 증여를 했어요. 왜냐면 증여를 안 하면은 보유세를 막 몇 억을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또 증여를 받으면 이걸 또 5년 안에 또 못 팔고 막 이러거든요. 10년 안에 못 팔게 막 해요. 팔면은 또 양도세를 막 엄청 중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증여 받아서 실거주하러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래 아들, 딸 줘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거기다가 지금 장기간 토어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토어제가 지금 6년 차입니다. 거기다 증여도 증가를 하고 있죠. 똘똘한 한 채 정책은 계속되고 있죠. 임대 매물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를 무언가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뭐 나름 괜찮은 대단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집값이 막 급등하는 거는 막혔지만 이걸 내가 왜 팔아야 되지라고 반문을 해봤을 때 애매하다.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지금 잠실에 보면 뭐 엘리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 잠실에서 뭐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한 단지가 5,000세대예요. 5,000세대, 뭐 3,000세대 막 이럽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15,000세대거든요. 이 15,000세대에 지금 전세가 몇 개냐면 140개 있어요. 15,000세대에 전세가 140개 있으면 지금 1%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월세는 많냐? 월세도 별로 없어요. 매매는 많냐? 매매도 뭐 몇 개 없어요. 뭐 이 중에는 뭐 당연히 뭐 이제 허위 매물도 있고 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없는 수준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없을까? 매수자들도 이걸 살 수 없지만 매도자들도 팔 이유가 없고 여기에 실거주들을 계속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정책에 순응하고 지금 국민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에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요. 한 달 사이에 한 5천에서 1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생각보다 너무 없으니까 훨씬 빨리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월세 매물이 지금 동반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런 지역들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살기 좋아하고 선호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에 전세가 나온다? 그러면 뭐 바로 계약되고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거 팔아가지고 세금 내고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없어요. 왜? 나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팔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안 팔면 뭐가 불안해야 되는데 전세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전세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은 집주인
집주인은 걱정할 게 없죠. 왜냐면 뭐 무슨 대출이 급해도 전세 주면은 다 상환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거래를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래를 막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강남 3구가 지금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뭐 지금 매매가 안 되고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 다들 지금 똘똘한 한 채로 가 있는 지가 꽤 돼가지고 나도 이걸 팔아서 저기로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에서 누가 나가줘야 뭐 마포나 성동에서 자기 집을 팔고 강남으로 들어가는데 강남 사람들이 지금 팔고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포 사람들도 못 파는 거예요. 나도 마포 팔아서 잠실 들어가야 되는데 잠실 집주인들이 안 파니까 못 파니까 마포도 지금 못 팔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6월 말 7월 초에 그 대출 규제 딱 터지고 나서는 막 급매물들이 좀 나왔어요.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막 정신 못 차리던 그 매물들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토요일부터 대출 규제 해버렸으니까 그런 물건들 싹 사라지고 나서는 지금 다들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강남 3구만 올랐나요? 마포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곳이 거래가 많이 되냐? 서울이 거래가 잠긴 상태인데 경기도에 한 8억에서 12억 사이 매물들이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요. 이 동네들은 좀 호가도 많이 올랐지만 실제 실거래가들도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뭐 10억짜리인데 순식간에 막 12억으로 올라가고.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대단지가 많고요. 뭐 신축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학군지가 막 탄탄한 곳들, 이런 곳들 위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기도에서 살기 좋은 동네들이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거래량은 천천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저축을 하고 돈을 모으고 어딘가에서 또 돈을 융통해가지고 집을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다, 뭐 조만간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는 있지만 이게 쉽진 않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라고 하면은 안 살 것이냐? 아까 말한 15,000세대의 잠실 아파트에서 지금 전세가 140개밖에 없는데 그럼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뭐 들어가지 말라는 거냐? 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주택자 혜택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1주택자들 세금을 증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도 비싼 집에 살면은 세금을 많이 내라 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시장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물이 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게 양날의 검인데 일부 매물이 조금 나오고 이제 아예 매물이 제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되게 아직은 뭐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뭐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저도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뭐 소위 말하는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몇 개 매물은 좀 나오는데 그 뒤로는 아마 매물이 제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이제 누가 물어본다면 사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살 수 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대출 규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다 발을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은 순수하게 현금이 엄청 많은 사람인 건데 이런 사람이 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집을 못 사고 옆에 사람들도 못 사고 아무도 못 산다. 거기다 지금 임차인 보호 강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그 임대차 보호법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세입자들을 좀 그 보호해준 정책들을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임대인들한테는 리스크가 이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제는 대출 상환할 때도 막 막히고, 그리고 임차인도 막 그 계약갱신 청구권 쓴 다음에 갑자기 막 나간다고 하고 이러면서 뭐 실거주 하려고 해도 뭐 집 안 보여주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가뜩이나 힘든데 뭔가 다주택 규제는 또 계속되고 막 세금 늘린다고 하면은 안 되겠다, 이제 실거주 하러 들어가야겠다라는 분위기가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경기도에 살던 뭐 집주인이 서울로 들어오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전세가 경기도에 있던 분이 서울로 들어가니까 서울 전세 하나 없어지는 건 이해된다. 근데 경기도에 있는 전세는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실거주자들이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세입자가 딱 나갈 때 집을 사가지고 실거주하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좋은 동네 전세가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없어집니다. 거기 없어지고 경기도 빌라에 살던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거나 아니면 경기도에 조금 더 외곽에서 아파트 살고 계시던 분들이 그 집을 팔고 또 경기도 또 핵심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도미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 전세 하나가 없어지고 경기도의 빌라나 아니면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 전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고 살고 싶은 동네의 매물들이 사라지고 내가 저기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라는 동네들의 전세가 늘어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대치동에 실거주 하라고 막 하니까 70대 할아버지가 가평의 전원주택에서 전세 사시다가 부랴부랴 들어오셨다고. 학군지도 필요 없는 70대 노부부가 실거주 하라는 것 때문에 대치동 와서 살게 되셨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치동의 전세가 하나 없어지고 가평의 전원주택 전세가 하나 늘어나는 케이스입니다. 이 부동산을 지금 시장에 맡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지금 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거래도 많이 하면서 뭐 굳이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분들은 팔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거래에 관련된 비용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것들을 좀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 맡기는 거는 당연히 뭐 투기를 하라는 건 아니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 통제를 뭘로 하냐? 보유를 부담스럽게 해야지만 가격이 통제가 되겠죠. 거래는 자유롭게 하고 보유를 부담스럽게 해야지 매물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매물을 내놓을 때 거래세를 낮춰줘야 그래 내가 이거 팔고 딴 데 가지 뭐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유세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지만 가격 통제가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이제 좋은 집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러면 고가 주택만 공급합니까? 저가도 공급해야죠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빌라나 오피스텔도 공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하려면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그런 걸 사니까 다주택 어떤 주택 수에 대한 규제도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세도 낮추고 보유세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 다주택 규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최악의 방법은 이거겠죠. 거래를 부담스럽게 하면서 보유도 부담스럽게 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꼬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거래세가 높아지고 보유세도 높아지니까 다주택도 못 하는 거죠. 다주택을 못 하니까 빌라나 오피스텔도 공급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거래세, 보유세 다 높이고 재개발 재건축도 다 막으면은 신축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신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가격이 폭주하고, 신축이 아닌 것들 중에서 재건축이 될 만한 것들도 같이 폭주하고, 지방은 막 빠지고 뭐 서울 외곽들도 막 빠지고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의 어떤 방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은 답은 있는데 그 답을 과연 실행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집값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 정부가 이제 집권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방향성을 설정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방향을 잘 설정만 해주면, 사실 뭐 국회와 행정부가 다 지금 하나의 당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방향을 또 약간 삐끗해버리면은 이게 또 꼬여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이미 꼬여있는 부동산 시장을 풀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꼬이면은 또다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되게 중요한 시점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내각이 다 인선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정부의 방향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갈 겁니다. 여기서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